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인터넷 서점에 올라온 리뷰나 또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3개로 간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한 건 질문을 드리면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철학자이시잖아요. 철학자가 AI 로봇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쓴 까닭은 무엇이냐? 여기서 소설은 사이언스 픽션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답해 주시죠. 전 철학을 끝맺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SF 로봇이 무엇이냐, 이것을 끝맺김 해 왔었고, AI가 무엇이냐, Artificial Intelligence, 특히 이제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우리말로 의식, 이제 불교 용어라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의식. 잉글리시로는 consciousness. 원래 이제 consciousness는 양심이란 뜻이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양심이란 뜻인데, 이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의식 연구에 지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는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철학자로서 뜻맥임, 의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야 라는 이런 아주 원형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놓는 게 꿈인데 여기까지 못 갔어요. 이유는 계속 의식의 영역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는 의식은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이제 뜻매김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커넥톰이라는 아주 또 어려운 분야가 또 있어요. 뇌과학 안에서도 이제 커넥톰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좀 쉬운 주제가, AI가 좀 쉬운 주제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볼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소설이나 철학이나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가의 말을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양에 있는 그 한 요양병원에 갔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한 12, 13년 전인데도 나무 토막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을 갔더니 요양원은 조금 그래도 좀 싱싱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활동이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저러다가 그럼 나도 저렇게 휠체어에 다리가 묶이고 저렇게 살면 참 불안하겠구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로봇 하나 나오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네안데르탈인 그들이 가족을 구성했다고 그래요. 가족이 뭐냐면 다쳐도 버리지 않는 거야. 죽으면 묻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다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자기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면은 요양병원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분리가 돼요. 가족과 분리되는 삶을 저는 좀 현대인의 운명이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한 400 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뭐 적어도 20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무슨 이제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데도 아무리 적어도 한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고 하는데 한 250에서 400 정도가 월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 로봇 한 대로 혹시 다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재 한 한국에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머리는 이제 싱싱한 분들이, 이 정도의 중증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이 로봇은, 로댕이라는 이 몸피 로봇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2억 명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님? 네, 그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네, 트롤리 모델. 네, 트롤리 문제인데, 저는 이 트롤리 문제가 가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논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제 견해를 밝혀야 돼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트롤리는 한마디로 열차 문제예요, 열차. 이렇게 열차가 운행을 할 때 5명이 있고 뭐 2명이 있고, 뭐 트롤리 말고 다른 형태도 많이 있는데, 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죽어야 한다면은 누구를 죽여야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3자가. 일상적으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제3자가 남이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철학적으로 강요하는 이 트롤리 문제는 사실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윤리 문제는 단순히 공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정치, 사회,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 순간순간 모두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소설 속에서 제안한 해결책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댕의 주요 부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요 부품.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로보틱스만 갖고는 안 되고, 전자공학을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의식의 문제까지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로댕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로봇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람과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소통도 해야 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로봇이. 사람과 같이 사는 로봇은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이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이 책임감, 윤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과 같이 살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마 쉬운 부분은 액추에이터 같은 거를 근육섬유로 대체하는 것들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설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감정, 또는 윤리성, 또는 사회성, 이런 것들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배워야 돼요. 이 배울 때 누구한테 배우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천명성 그 수석연구원은 믿을만한 우빈나 박사에게 요청을 이제 했던 거죠.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그러면 배울 만한 사람에게 배워서, 만약 그것이 프로토타입, 하나의 아키타입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면 다른 로봇에게도 그대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아키타입이라고 첫 번째 한 이 모델은 굉장히 중요했고, 아마 그 모델로는 우빈나 박사가 제격이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6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로댕의 사용법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게 입었다, 벗었다, 착용했다, 풀었다, 네. 하는 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우라고 부르는데, 만우하고 많이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또 이제 앉는 방식이 있고, 또 풀어야 되고, 뭐 눕는 방식이 있고,
짜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거는. 이제 잠깐만요. 네. 여기서 주인공 오빅나 박사는 그런 자동차 사고로 완전 전신마비가 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목 이만큼만 살아있고 의식은 살아있는데 전신마비가 된 환자입니다. 네. 네. 요거 이제 그 입어서 차다 할 때 입차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낸 거고요. 입차. 그럼 이제 풀어서 벗는다, 풀벗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만들었고요. 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둘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의 몸이 된다. 둘 한 몸.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좀 후련했어요. 그 몸소라고 하는 사용자하고 몸피 로봇하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처럼 두 인격 한 사람. 지킬과 하이드하고는 전혀 반대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살이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구현해보자. 이게 이 소설에서 이제 그려냈던 하나의 가족상인데요. 가족, 저는 이제 몸피 로봇으로 되는 가족이라고 이제 그려낸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약간 어려웠던 부분은 이 로댕에게 반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댓말을 해야 되느냐, 도대체 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렸는데 아주 좋은 지침을 주었던 게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만일 AI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친다고 하면은 AI 선생님한테 존댓말 할래? 아니면은 뭐 반말할래? 물었더니 선생님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존댓말 한다. 네, 존댓말 한다가 8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AI 그 로봇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보면은 존댓말 하는 것으로 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가끔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 박사가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또 공격을 서로 하게 되고 또 사람끼리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용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져가지고 잘 쓰는 분도 있을 테고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게 참 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질문은 로댕의 존재론적 지위는 어떤가인데 람봇은 그럼 사람의 도구인가? 둘 한 몸이니까 친구인가? 아니면 늘 나를 이렇게 씻겨주고 하니까 스승인가? 네. 이런데 이 질문은 그냥 지나갈까요? 네. 네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댕의 작동 중지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것인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소설에서는 죽음과 다르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죽음이 무엇이냐라는 뜻매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쉬운 문제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삶과 죽음이 하나냐 둘이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죽음의 부분을 삶의 그 마무리라고 이해를 했어요. 삶의 마무리인데 어떤 마무리냐면 삶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잠은 깨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마무리이기 때문에 잉글리시로 보자면 피날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가 아니고 이런 끝이 아니고 피날레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피니시 라인을 딱 지나가면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피날레이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마무리다. 그렇다면은 로댕이 죽었는데 파괴됐는데 합체하고 해체 분해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면 또 컴백한 거죠. 요건 죽음이 아니야. 그래서 로댕이 계속 나도 죽음의 권리를 달라고 외쳤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로댕이 죽음의 권리를 자기한테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 박사가 그 죽음의 권리를 선포해주는 걸로 네. 이렇게 우정을 갖더라고요. 네. 소설에서는. 9번째 질문은요. 로봇과 사람의 함께 살이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나?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전 문학 작품이 사람뿐만 아니고 사람과 다른 생명체 또는 비생명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봐요. 철학책에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철학은 주로 이성적인 삶을 그려내다 보니까 문학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심지어는 식물 가지고도 막 소설을 쓰잖아요. 백수광부 지나간 이야기, 백수광부 이야기 가지고도 한 편의 이야기를 쭉 펼쳐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또는 비생명체하고까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 살 의지가 있다는 식물도 음악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사랑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함께 살이는 사랑인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랑이 또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자기 희생의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람이 로봇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감사를 표해야 되고 감사한 만큼 로봇의 지위를 올려줘야 되고 또 거꾸로 로봇도 자기가 쌓은 공적만큼만 권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로봇이 사람의 얼굴을 다는 것은 사실 참칭하는 거야. 참주가 되는 거죠. 티러니. 요거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술을 지배할 수 있다고 좀 오만한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얘는 뭐 로봇이야.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셧다운 할 수 있어. 이럴 것 같지만은 현재도 AI는 셧다운 할 수 없습니다. AI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물며 AI 로봇의 경우에는 하이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은 어딘가 숨겨놓을 수 있어요. 자기 정체를. 그렇다면은 요놈을 여기서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로봇의 정체성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제 이제 소설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사람다 도덕성을 갖춘 AI 로봇이 나와야 된다.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 반문을 했어요. 아이고 요새는 로봇에게도 양심을 원하는군요.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걸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사람이냐 로봇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살려면 사랑과 양심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10번째 질문인데요. 네. 인공지능은 정신질환을 알 수 있는가? 여기서 강이라는 말은 아마 고성능 고차원적인 AGI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로봇은 없습니다. AI는 없습니다. 소설은 시점이 언제냐면 2030년을 시점으로 해서 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지금 로댕은 자의식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알 수 있는가? 네, 답해 주시죠. 이 소설을 쓰는 가장 재미있던 부분이 AI의 정신 착란에 관한, 정신 질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무지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AI가 정신 질환을 이제 알 수 있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신났다. 그런데 이제 저도 문제가 된 거죠. 근거 없는 얘기를 막 떠들어야 되네. 그래서 근거를 열심히 이제 찾다가 아무튼 제 딴에는 그 W 값이라고 하는 이제 그 딥러닝의 한 알고리즘의 구조가 있어요.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뉴럴 네트워킹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킹 시스템의 그 워킹 네트워크 그물이 원래 짜였다가 엉키면 이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환이 고착이 되면 질병이 되기 때문에 AI로
원리적으로는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또 그렇다면은 고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빈나 박사의 딸, 우리에게 이런 AI의 정신 그 질환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 딸내미가 그 정신질환을 로봇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디톡스 메뉴를 개발하죠. 네. 네. 그럼 11번째, 몽피 로봇의 위험은 분명히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험은 무엇인가? 사실 이 위험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위험은 그 위험성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 될 겁니다. 인간은 그런 AGI 로봇이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초지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 슈퍼맨과 같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결론을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주식 분석이 되게 그렇잖아요. AI 주식이 이걸 투자하라고 하면 무슨 근거야?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막 내놓긴 해요. 근거를 내놓긴 하는데 타당한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투자해보고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얘가 맞다. 귀른 온전 같은 건데 해보고 맞으면 얘가 옳고 해보고 틀리면 얘가 틀린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AI 로봇에게 사람의 얼굴을 다는 게 왜 위험할 수 있는가? 아까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요약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반부터 많이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얼굴 달고 싶어 하는데 얼굴 달지 말라고 그러니까 듣기도 싫은 것 같고 질문도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한편에서는 현재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조금 더 발전하면 안드로이드 로봇에게 사람의 얼굴을 심어서 발전시키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소피아도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그럼 우리는 인격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체로 받아들이면 곧바로 사회적인 권리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권리라는 개념은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회적 권리의 핵심이 이제 투표권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AI 로봇들이 이런 사회적 참여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할 테고 또 그 요구가 정당하면 누군가는 들어주자고 요구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로봇의 권리가 로봇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과 동등한 이런 권리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획득이 되면 물리칠 수 없고 철회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AI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로봇의 시대에 사람다운 삶은 무엇인가인데 로봇 시대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살기 참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지겠죠? 네, 답변 주시죠. 저마다 가슴에 품고 답을 스스로 내리셔야 할 부분인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람다움이라는 낱말투 정도 될 겁니다. 답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어가서 마지막에 되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이 다움입니다. 다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서 다다르고 싶은 어떤 모습, 그것이 다움인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물음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다시 좋음에 대한 뜻을 또 한참 풀어야 되는데 저마다 돈 잘 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창작을 하시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뭐 가수, 창작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선생님은 또 글을 쓰시니까 대중에게 사랑받는 그런 소설가, 저마다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저마다의 나가 마지막까지 다다르고 싶은 그 사람, 그것이 사람다움이다. 꿈속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를 끝났습니다.